민수 씨, 오늘도 술 드셨나요? 아니면 어제처럼 또 그랬나요? 제가 부드럽고 달큰하게 끓인 소고기찜을 내놓자 당신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식사 중에 소주를 가득 따라 마시며 웃으며 말했죠. 소화 잘 되라고?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당신은 계속 뒤척였고 몸은 뜨겁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리고 베개는 땀으로 젖었는데 잠은 깊이 들지 못했어요. 저는 바로 옆에 누워서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아프고 걱정됐어요. 이런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에 사는 한 아내분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이 올해 67인데요. 저녁마다 꼭 술을 마셔야 식사가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갈수록 심장, 혈압, 간얼 점점 나빠지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아마 수많은 아내들이 한 번쯤 속으로는 해봤을 법한 질문일 겁니다. 선생님,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덜 해롭게 마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잘 압니다. 많은 중년과 노년의 남성들이 술을 중독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쉽게 끊지 못한다는 것을요. 끊자니 허전하고 마시자니 두렵고 마신 뒤에는 괜히 혼자 숨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많은 의사들도 놀랐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20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시는 방식만 바꿔도 술이 간과 심장, 뇌에 미치는 해로움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80%.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더 반가운, 사실은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술잔을 들 수 있고 여전히 즐길 수 있지만 몸이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고맙다고 느끼는 방식으로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시기 전 준비 방법, 마실 때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요령, 그리고 마신 뒤 회복력을 높이는 비결. 복잡한 이론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팁들 뿐입니다. 내일부턴 아내가 당신의 술잔을 볼 때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도록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술에 대한 이야기들, 그중 대부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술은 무조건 해롭다.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인이나 이탈리아인은 매일 와인을 마시면서도 심장이 튼튼하고 오래 살까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건강을 지키는 술잔과 병을 부르는 술잔을 가릅니다.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시기 전, 마시는 중, 마신 후까지 삶을 길고 건강하고 즐겁게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술잔을 들기 바로 전에 꼭 해야 할 행동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늘 걱정돼서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편분, 술 마시기 전에 뭔가 드셨나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글쎄요, 보통 퇴근하고 바로 술부터 마셔요. 배는 비어 있을 때가 많죠.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정수기가 없는 채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술은 곧장 소장으로 흡수되고 흡수 속도는 3배나 빨라지며 간은 과부하 상태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술에 더 쉽게 취할 뿐 아니라 간에 가해지는 손상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는 조금밖에 안 마셔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단 하나만 바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 마시기 30분 전 가볍게 무언가를 드세요. 바나나 1개, 삶은 달걀 하나, 치즈 1 조각,
아니면 작은 우유 한 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를 선택합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술의 흡수를 늦춰가니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네, 그냥 맹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만 막상 술잔을 들 땐 잊기 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탁할 때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간에 독이 되고 간은 그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기 위해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에 물 한 컵이라도 마셔두면 몸에서 느끼는 차이가 확실합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해봤고 제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어지럽고 두통이 심했는데 지금은 가볍게 먹고 물을 함께 마시니 훨씬 덜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흔히 놓치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입니다.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B1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쉽게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며 이유 없는 짜증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기 전 종합 비타민을 한 알 섭취하거나 계란이나 돼지고기 같은 음식에서 보충하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삶은 달걀 하나를 먹습니다. 간편하고 준비도 쉬우며 비타민 B가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물 한 잔,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간과 신경계를 진심으로 챙기고 싶다면 이 습관을 한 달만 유지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고 속이 불편한 느낌 없이 몸이 훨씬 가볍고 정신도 또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술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식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짱!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기 전, 첫째는 간단한 음식 섭취, 치즈, 달걀, 혹은 빵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둘째는 물 한 컵, 셋째는 비타민 B 보충, 특히 비타민 B1, 이 세 가지 작지만 중요한 준비만 해도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줄이며 다음날 아침에도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마시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간과 혈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한 어르신께 술을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불면, 피로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니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마신 날은 더 심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술을 드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방법이 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속도입니다. 술을 너무 빨리 마시면 간이 들어오는 알코올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그 순간 술은 천천히 분해되지 않고 곧장 혈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취기가 금방 올라오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은 오래 지속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물 한 컵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치즈나 아몬드를 한 조각 먹고 30분 후에 다음 잔을 마십니다. 물을 사이사이 마시는 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고 간의 부담을 줄이며 오랜 시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습관이지만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주 선택입니다. 삼겹살, 치즈, 땅콩, 아몬드처럼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위벽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술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 갈 때 항상 소량의 견과류나 치즈를 챙겨갑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든 가장 어려운 건 양 조절입니다. 한두 잔만이라고 시작했지만
권유를 받거나 거절하지 못해 결국 더 마시는 경우가 많죠. 저는 항상 미리 한계를 정해둡니다. 오늘은 소주 한 병까지만,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요. 누가 더 마시자고 권하더라도 요즘 약 먹고 있어서요, 혹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겐 이 방법이 자연스럽고 잘 통합니다.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약을 드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잔을 너무 자주 비우지 않는 겁니다. 잔이 비면 누군가가 다시 따라주기 쉽습니다. 잔에 약간 남겨두는 것이 자기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술을 섞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폭탄주 한 잔 즐겁게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맥주와 소주를 섞으면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변하고 몸이 조절하지 못해 더 빨리 취하고 더 오래 피곤함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선택하세요. 특히 적포도주에는 심혈관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어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당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40g 이하, 여성은 20g 이하로 권고합니다. 작은 잔 한 잔에 약 10개 알코올이 들어있으므로 남성은 최대 4잔, 여성은 2잔까지가 적정량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은 이보다 3, 4배 많은 양을 마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달은 후 바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소주 한 병씩 마셨지만 작은 잔 4잔이면 이미 권장량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쉽도록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천천히 마시기, 최소 30분에 한 잔. 둘째, 잔 사이에 물 한 컵씩 마시기. 셋째, 치즈나 아몬드, 삼겹살 등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기. 넷째, 미리 마실 양의 한계를 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준비해두기. 다섯째, 벌주나 술게임은 피하고 약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기. 여섯째, 절대 술을 섞어 마시지 않기. 일곱째, 가능하다면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고 권장량을 넘지 않기. 이러한 습관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간은 보호받고 다음날 아침 피곤함 없이 가볍게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술자리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마시는 동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날 아침까지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저는 아직도 광주의 재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성민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술을 마신 밤은 끝이 아니라 몸이 독소를 분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몸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은 악몽처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집에 돌아가기 전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두통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술을 분해하고 있는데 물은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가네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술 마시고 바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집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몸을 식힐 시간을 갖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거나 가벼운 뉴스 영상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절대 찬물 샤워는 하지 않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간이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양치질을 꼼꼼히 합니다. 술 속에는 다양한 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밤새 구강 내 세균이 급격히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물을 마십니다. 침대 옆에 항상 생수 한 병을 준비해두고 때로는 레몬 조각을 넣어 해독 효과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나 하나를 먹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데
술을 마시면 체내 칼륨이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그 부족으로 인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바나나로 칼륨을 보충한 뒤에는 해장국을 먹습니다. 저는 보통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국을 선택합니다. 물을 마시고 바나나를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몸의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성민 박사님께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술 마시는 건 저녁의 일이고 정신 차리는 건 다음날 아침의 책임이죠.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숙취에 시달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술을 마신 후 꾸준히 건강 수칙을 지키다 보니 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열린 예방의학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서울대학교 박재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음주 습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술을 마시면 술의 해로움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알고 보니 매우 간단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첫째, 간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 금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시는 습관보다는 쉬는 날을 정해가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마치 근육도 매일 과도하게 운동하면 회복할 틈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절대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꼭 음식과 함께 마셔야 하며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처럼 흡수를 늦춰주는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1시간에 한 잔 정도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간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술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마시면 남은 알코올이 신경계와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술 한 잔마다 물 한 잔을 곁들이면 효과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 다음날 머리가 훨씬 개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은 엽산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술은 체내 엽산을 빠르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거나 시금치나 데친 브로콜리처럼 엽산이 풍부한 채소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했고 몸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서 마셔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약을 복용 중일 때의 음주입니다. 청주병원 임상약학과 박은경 과장님께서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셨다가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고령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술은 약의 효과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춰 예상치 못한 저혈압이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 중일 경우 술과 함께 마시면 진정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 본인도 모르게 수면 중 호흡이 멈출 위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술을 조금 마셔도 될까요? 된다면 언제 마시는 것이 안전할까요? 라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질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박은경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모임 전 반드시 처방약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수가 내일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원칙들을 적용한 후 저는 다른 문화권에서의 음주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고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은 와인을 자주 마시지만 심장질환 발생률은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고 올리브 오일, 치즈,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십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천천히 마시며 식사 중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시기 때문에 한 잔을 다 마시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하루에 와인 한 잔, 즉 한국 기준으로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일주일 중 이틀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으며 간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서울의 내과 전문의 강현우 박사는 한국인들도 이러한 습관을 배운다면 특히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고 마시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간 건강이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가 일상과 직장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강 박사는 회식 전 가족이나 본인과의 약속을 미리 정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오늘은 반 병만 마실 거야 라고 미리 말하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또 술자리에서 아내가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거나 최근 종합검진에서 간 수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배려해 줍니다. 한 가지 요령은 잔을 항상 조금 채워두는 것입니다. 잔이 비어 있으면 계속 채워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중간중간 마시고 안주를 충분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속도가 느려져 주위 사람들의 눈치도 덜 보게 됩니다. 만약 상사가 권하는 경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최근 간 수치에 이상이 있어서 음주 습관을 조절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겪어봤기 때문에 진심이 전해지면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박현수 박사님과의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술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가볍게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비타민 B를 보충해 간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중에는 천천히 마시고 중간중간 생수를 마시며 지방이 함유된 안주를 곁들이면 알코올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물을 더 마시고 바로 눕지 말고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물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로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간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마시는 건 분명 위험한 습관입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현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일 뿐입니다. 만약 가족이 당신의 음주 습관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멈추고 돌아볼 때라는 신호입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주를 결심했지만 혼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 부산, 광주 등 많은 대형 병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한 음주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변화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싶다면 책임감 있게 마시는 법을 배우세요. 한 잔의 술, 한 잔의 물,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 한 스푼. 감사합니다.